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서빙 로봇과 안내 로봇, 이 홀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돌봄 로봇까지 요즘 일상에서 로봇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대구미술관에 체어 로봇이 시범 도입돼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능과 전시 해설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약자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 체어 로봇을 이동약자 지원이 필요한 의료와 공항 등의 분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로봇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이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첨단 로봇을 최일선에서 만나게 될 대구,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될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8월 2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23도, 봉화 20도로 출발해 북부 지역 기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하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추가 수해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제방 유실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방 하천과 소하천 등 161곳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고요. 내년 우기 전까지 추가 수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복구에 479억 원이 소요됐는데 수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전체 복구액의 80%인 38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영주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건강관리에도 취약한 상황인데요. 수해 복구 작업으로 피로 누적 등 건강 악화가 염려되는 가운데 영주시 의사회가 지역민을 위해 무료 의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와 행정적 절차를 거쳐 각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로 선정된 대상자는 원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다음 달 9일까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지 오늘로 46일째인데요.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0에서 120mm가 되겠고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벼락과 동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24일 시작됐죠.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해서 죽도 위판장 등 지역 내 주요 수산물 유통지역 14곳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포 등 포항시 연안해역 4곳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영어자금 2차 보전 등 추가 지원 대책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포항시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5도, 습도는 91%, 체감온도는 31.4도로 고온다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 또한 높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한두 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이 가능하니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초속 14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어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항로상의 기상 악화로 변경된 시간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농기계 순회 수리는 본격적인 부직갱이대 수확철을 앞두고 예초기 등 계절적으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전담팀을 편성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예초기 등 농기계를 집중 수리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농촌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월에서 5월까지 농업용 모노레일 380대 정도를 점검해 영농 불편 사항을 해결했는데요. 또 경운기, 관리기, 동력 운반차, 예초기, 분무기, 엔진톱 등 350여 대를 상반기에 수리했으며 전문적인 민간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울릉군의 여건에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영농의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직갱이대 집중 수확 시기에 맞춰 마을별로 순회 수리해 예초기 등 농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농어민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멧돼지가 요즘 도심에 자주 나타납니다. 대구의 경우 이달에만 2차례나 출몰해서 주민 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가 뭔지 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이성민 선임연구원 연결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멧돼지 출몰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멧돼지가 이렇게 도심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 한 가지로 딱 정의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멧돼지가 예전보다 개체수가 늘었거나 그다음에 이제 멧돼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주변에 적응을 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출몰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건수도 높아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이제 멧돼지의 생태와 뭐 인간의 이런 도시화, 개발 이런 거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도시화로 인해서 좀 서식지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으로 출몰한다는 말은 그러면은 틀린 건가요? 일단 뭐 도시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뭐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런 아직 과학적인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고요. 예. 단지 이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멧돼지가 이제 도심 주변에를 아예 서식지로 정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출몰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개체수도 늘어났지만 이제 도심에 좀 익숙해진 거군요, 멧돼지들이. 그렇죠. 네. 예. 예전에는 멧돼지가 겨울을 나기 전인 이제 가을에 먹이를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온다고들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뭐 사시사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멧돼지가 도심 주변에 그대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먹이 자체를 이제 도심 주변에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산에서 먹이가 없고 도시에만 있어가지고 가을에만 출몰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네. 뭐 봄철이든 여름철이든 항상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산이라고 해도 이제 예. 도심 주변에 있는 옆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까운 곳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도심 주변에서 계속 1년 내내 살아야 되니까 먹이도 봄에도 먹이를 찾아야 되고 뭐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항상 도심 주변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절별로 좀 출몰 이유가 다르지는 않나요?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그게 거의 다 이제 먹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이제 많이 대형 동물이다 보니까 먹이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먹이가 없어질 걸 대비해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먹이 요구도가 높아가지고 그만큼 이제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먹이 활동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건수도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 건수가 높아지고 이제 봄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멧돼지는 또 겨울이 동안 못 먹었으니까 봄에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먹이 요구도가 있다 보니까 또 도심 주변에 와서 또 먹이를 찾는 거죠. 이게 멧돼지가 이렇게 도심 출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먹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도심에 오면 어떤 먹이를 그러면 찾는 건가요, 멧돼지들이? 멧돼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계절별로 다른데 예.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이 먹어놔야 되기 때문에 뭐 밤이라든지 그 뭐 벼라든지 뭐 그 도심 주변에 우리가 그냥 텃밭에 키우는 뭐 고구마, 옥수수, 네. 예, 뭐 심지어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음식 쓰레기까지 다 뒤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이 이제 멧돼지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그렇게 먹이 요구도가 높아서 많이 먹다 보니까 가을철에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도심 출몰 빈도가. 예. 그런데 예, 요즘 그래도 예. 봄 같은 경우도 이제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알듯이 산 꼭대기는 여전히 그 땅도 얼어 있는 상태고 먹이도 없는 상태인데 봄은 그렇죠. 저지대부터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봄이 왔을 때 저지대로 내려가면은 땅도 녹아 있고 뭐 지렁이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러면 또 멧돼지의 먹이가 되는 게 이제 저지대 그러니까 도심 주변에 또 생기는 겁니다. 도심 주변에 와 보니까 먹을 것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네. 익숙해져서 자주 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한 번 먹이를 보면은 멧돼지가 그 먹이를 다 먹지 않는 이상 예. 다음에 여기 가면 또 먹이가 있구나 하고 있는 걸 이게 아니까. 반복적으로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먹이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위협하거나 해친다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일단 멧돼지는 먹이 때문에 도심지에 끌리지만은 도시에는 이제 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게 도심으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멧돼지는 이게 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도심으로 나왔을 때는 길도 잃은 상태고 그렇죠. 뭐 사람도 막 소리 지르고 주변에 많이 혼란이 생기고 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빨리 도망가고 뭐 막 그렇게 도망가려고 막 자기도 흥분된 상태에서 길을 찾다 보면 뭐 의도치 않게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뭐 편의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멧돼지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도망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자기를 해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가요? 멧돼지의 공격이? 멧돼지는 이제 덩치가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는데 당연히 뭐 적은 놈이 공격하면은 뭐 그렇게 약간의 뭐 찰과상이나 부상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뭐 150kg가 넘어가는 수컷이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면은 네. 그거는 뭐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치명적이네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거든요. 멧돼지가 앞에 있다는 게 상상이 그렇죠. 잘 안 네. 되는데 이런 멧돼지 출몰을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멧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물리적으로 아예 못 내려오게 도심 주변에 다 펜스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멧돼지 오는 길목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산이나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도시 주변에는 등산로가 많아가지고 네. 100% 이걸 차단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도심 주변에 사는 개체수를 그냥 잡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개체수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게 뭐 만약에 실제로 멧돼지를 이제 도심 주변에 잡는다고 하면은 네. 역사들이 출동을 해서 총을 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주변에 뭐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이냐 뭐 다른 시민들이 또 거기서 놀래고 또 깜짝 시민들이 놀라시겠네요. 또 그래서 또 시민들의 사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모든 도심을 뺑뺑 돌려가지고 100% 막는다 그러면 사람들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방법으로 100% 이거를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해서 네.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라는 말씀은 뭐 포획이나 수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포획도 하고 네. 많이 나오는 것 자주 출몰하는 것은 울타리도 치고 울타리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을철에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먹이를 이제 미리 좀 많이 먹어
둔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가을에 좀 먹을 것을 이렇게 도토리나 이런 밤 같은 걸 좀 남겨두면 어떨까요? 도심까지 오지 않을 정도로. 네, 가을철에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가을철에는 멧돼지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먹는다는 게 뭐 양적으로 많이 먹는다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에 도토리가 있고 도심 주변에 더 에너지가 높은 고구마, 옥수수, 밤이 있으면은 산에 도토리를 안 먹고 밤을 먼저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멧돼지 생태를 잘 이해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무조건 산에 도토리를 남겨둔다고 해서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에너지가 더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나오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산 속에 뭐 도토리나 밤 이런 게 있고 산 속에도 먹을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주워가거나 이제 자기가 주워오면은 멧돼지는 먹이를 찾으러 거기 오는 빈도도 높아지는 가을철에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공격받을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도토리나 밤 이런 거를 할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는 안 죽는 게 좋겠지만 죽을 때는 그거는 좀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펜스를 치는 방법도 있고 포획과 수렵으로 이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포획과 수렵을 그러면은 좀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 이제 일반인들에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멧돼지는 1년만 지나도 이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많이 놀 때는 뭐 8마리, 9마리를 놓고 평균적으로 4-5마리를 놓습니다. 예. 그래서 도심 주변에 뭐 암컷이 100마리만 산다고 해도 이듬해는 40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획을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포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그 포획하는 시스템을 잘 체계를 잡아야죠. 뭐 포획을 하는 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등산객한테 뭐 사전에 인지를 주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달아서 어느 기간을 거기를 금지를 시키고 거기에서 수렵을 하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에서 예. 오히려 이거를 포획을 줄이게 되면은 이 문제는 증가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발생 가능 때문에 저희는 포획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멧돼지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예상치 않게 이렇게 멧돼지를 마주쳤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긴박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멧돼지는 저돌적입니다. 앞으로 직진성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정면에 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양옆에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엄폐하든지 숨든지 아니면 차에 올라가든지 정면에 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쪽으로 이제 피하는 게 일단 좋겠네요. 네. 예,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재활용센터가 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나연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중구 재활용센터에서는 일상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재봉틀을 사용해 버려지는 의류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의류 재활용반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강의를 진행한 김경민 강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얘를 모양을 살리시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청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활용해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뭘까요? 시접. 그렇죠. 시접이죠. 그 시접, 우리가 바느질 되는 부분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수업은 입지 않는 청바지와 면바지를 가지고 원하는 크기의 에코백을 만들으셨습니다. 외출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든 아니면은 지금 핸드폰 넣어 다니는 가방이든 모자 쿠션, 지퍼 파우치 이런 작품들 만들고 계세요.
처음 배워보는 재봉틀이라서 신기하고 재밌어들 하시고요. 입지 않는 옷을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 보면 저도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재활용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바지 한 벌에서 밑단 부분에 원하는 크기를 잘라서 지퍼를 달게 되면 핸드폰 가방이나 지퍼 파우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지 윗부분에 끈을 달든지 이렇게 하면은 에코백으로 이렇게 활용 가능하시거든요. 손바느질로도 가능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의류 재활용이다 보니까 어떤 수선을 해서 입는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헌옷이나 헌가방 정말 많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의류 폐기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재활용이나 재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에서 가져온 헌옷으로 직접 원하는 작품을 만들며 앞으로 의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성구에 사는 정재영입니다. 집에 있는 헌옷을 새롭게 이용해서 공구함 같은 걸 만들려고 왔습니다. 예전에 입던 청바지를 잘라서 뒤집어가 새롭게 재단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재래식 재봉틀에 대한 추억을 다시 되짚고 새로운 좋은 재봉틀을 쓰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만들다 보면 멋있는 가방도 만들 수 있겠죠. 주변에 헌옷이 많은 분은 가져오셔가지고 배워서 새롭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입니다. 중구 재활용센터에서 헌옷을 갖고 새로운 집에서의 소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탄생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낡아서 입지 못하는 바지나 아주 작아서 입지 못한 바지를 가져와 갖고 에코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신기하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걸 갖다가 새롭게 활용한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쿠션도 만들어보고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생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을 안 들여서 진짜 새롭게 더 탄생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재활용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의류 재활용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되나요? 네, 중구 재활용센터의 프로그램은 작년 기준 2,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의류 재활용반뿐만 아니라 커피 클레이 공예, 가구 수선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혜숙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그 운영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총 7개 반 운영 중에 있고요. 일상에서 이제 버려지는 폐기물의 발생을 좀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보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에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저희가 취지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참여 인원이 2,468명 그리고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참여 인원은 1,296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재활용으로 만든 작품을 또 이제 플리마켓으로 이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물물 교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폐연수막을 이용한 선풍기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 홍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본센터가 자원순환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교육과 리사이클을 넘어 업사이클 체험 공간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폐기물 발생 억제에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중구 재활용센터는 환경교육과 가구 무료 기증도 하고 있고요. 버려지는 중고 가구를 직접 수거해 수리한 뒤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센터에 방문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새 것 같은 가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뭘까요? 네, 교권 침해 종합대책입니다. 교권 침해, 요즘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네, 올해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의 생활 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네. 조언이나 또 주의만으로는 이 학생의 행동을 뭐 자제시키거나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지시, 제지, 또 분리, 네. 물품 분리 보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는 주의를 줄 수가 있고요. 네. 학생이 이에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에는 교실 안 다른 곳이나 밖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교실 밖으로 분리 기준과 방법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별로? 네. 예.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는 학생은 이 붙잡거나 이 떼어놓는 등의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집니다.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제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은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떼어놓는 것도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것에 좀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상세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불응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학생이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를 교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에는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네.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가 있고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해서 만나는 거라든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거네요. 네, 보면 또 좀 굉장히 특이한 내용도 많은데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과제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행위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가 어려웠다는 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다른 학생들이 이를 차별로 인식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가 이제 교사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식을 규정한 것은 이 최근 이 교권 침해 수준이 이제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이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그런 호소를 반영한 것이네요. 네,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교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건가요? 걱정이 되고 우려되어서 교육활동이 좀 침해가 됐다는 건데요. 이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해서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시달린다는 문제의식도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고시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교원단체들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는 이번 고시가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교사들이 행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오해는 다소 피할 수 있겠지만 신고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 그렇죠. 실제로 이를 교실에서 적극 적용하기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쨌든 이런 방침을 내놨잖아요. 여기에 네. 맞춰서 이제 대구시 교육청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죠. 네, 교육부 대책에 이어서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4일에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 비용을 선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민간 보험으로 지원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안전 공제회가 직접 관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요. 배상 보장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은폐되기 쉬웠던 교권 침해 사실 이제 감출 수 없도록 교권 보호에 네. 대한 학교장 책임도 이제 강화된다고요? 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요. 학교장에게 개최 의무를 부과해서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민원대 응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요.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경우에는 응대 및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합니다. 거부권. 네. 아울러 교원이 수업 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전 교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요? 네. 예. 교내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사 개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서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께 일단 네. 연락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모든 이 업무들을 예. 교사 개인이 부담을 해야 했던 상황인데 이거를 네.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네. 기대도 있겠지만 좀 우려도 있겠어요. 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교사가 24%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낮네요. 네, 2006년 첫 조사 때 68%였던 것이 매년 하락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인데요. 교직을 다시 택하겠다는 교사도 20%에 그쳤습니다. 이 교권 보호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시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런 최근의 분위기로 인해서 교사들이 구제받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 사례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요. 이달 초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명이나요? 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현시켰다며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덮어 씌워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CCTV 등을 확인해서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서 교사들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서
변호사가 바로 지원돼서 자칫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뻔한 상황을 막은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고시안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 학부모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다음 달 시행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더 알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해 교사들이 9월 4일 집단 연가를 쓰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9월 4일은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쓰는 일종의 우회 파업이죠. 이걸 써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면서 49제를 추모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교원 침해 사건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학기부터 학생 생활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금융인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예상대로 큰 이변은 없었다는 평이 우세한데요. G2 리스크 이후 향후 주요 통화 정책에 따른 하반기 투자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 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8월 G2 리스크 이슈 이후에 열린 잭슨홀 미팅. 이 G2라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국가 중에서 두 국가 있죠. 가장 큰 지금 GDP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국가 G2 리스크 이슈 후에 열렸던 잭슨홀 미팅. 이게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매년 열리는 그러니까 행사인데요. 주로 이제 8월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의 현황과 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변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변은 없었다는 건데요. 7월에 이제 FOMC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제 이어갔고요. 여전히 물가는 2%를 목표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지표를 보면서 필요시에는 금리를 또 올리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일 그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에 대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필요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이제 그 관찰해서 할 때까지는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과는 다른 좀 강한 매파적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매파적인 게 또 무슨 의미냐고 하실 수도 있어서 매파적이라는 것은 이제 강경파인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 이제 긴축파라고 보이면 되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조금 비둘기파죠. 온건파에 속하는데 좀 경기 부양을 해서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 그럼 그 금리를 좀 완화시키자. 이런 쪽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좀 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많다면 가계대출이 많은 국내 상황에서는 좀 더 현금 유동성을 준비해 둬야 할 그런 상황일까요? 네, 말씀 잘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고금리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 장세가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실적에 있는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또 오름세가 있는데 종목 장세가 될 것은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9일이니까 내일부터 발표되는 주가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미국의 그다음 3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GDP 수정치 네. 그리고 말일 3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득과 그 개인 소비 발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근원 PCA 물가지수와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 실업률도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고요. 국내 상황은 또 국내 이제 31일 날 수출입가, 무역 수지에 대한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이제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너무나도 탄탄하고 이제 뜨거운 건데 현재 시점에서 당분간 고금리로 간다면 현금을 확보해 놓으셔야 우리 가게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고금리 유지 환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이 영향을 받을 텐데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고차 방정식 같아요. 맞아요. 지금 풀 수 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기승전결 이제 물가를 잡겠다. 이걸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일단 물가라는 게 안정화돼야 다른 이제 스텝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좀 경기가 식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의외로 또 지금 현재 반대인 중국은 오히려 너무 침체인 거죠. 디플레이션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금리도 이번에 인하를 조금 했고 이 부동산 이슈부터 터지는 형국인데 서로 이렇게 입장이 국가마다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 또 이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이 패러다임이 저물가와 저금리와 고실업률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 미국 경제 기준을 본다면 이 뉴노멀은 고물가에도 고금리가 가고 양호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제 실업률이죠. 굉장히 고용률이 좋은 이런 패러다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경제에 국한돼 있긴 한 상황이지만 높은 물가에도 강한 금리를 견디는 사이클이 지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견조한 성장을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예. 2분기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았다는 게 고금리에서도 이제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지난주 엔비디아의 기술주 랠리를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좋았고 이로 인해서 뉴노멀을 생각하는 이유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경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소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금리보다는 앞으로 중물가의 중간 정도의 금리, 중립금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이제 중간금리 금리가 얼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은 저금리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서 하반기의 투자 키워드를 좀 예측해 주시면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속에 투자 포인트는 항상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불경기라도 또 상점들을 보면 돈을 버는 상점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내 같으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레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에서는 AI와 디지털들이 강세인 것처럼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네. 하반기 주요 키워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역시 AI와 로봇인데요. 이 인공지능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실적을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이런 실적을 발표했듯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설계라든가 생산, 그다음 유통, 팹리스 설계 등 후공정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와 로봇 시장은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기는 계속되는군요. 그렇죠. 이거는 단일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앞으로 IRA 지침에 따라서 미국과 자유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소재로 만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에는 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반도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키워드가 인공지능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라지캡 대형주 강세인데요. 하반기에는 대형주 여전히
그 견인할 그런 주식시장을 보고 있고요. 라지캡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2천억 이상의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글로벌 증시 상반기는 메타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특정 섹터의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역시 하반기에도 네. 이러한 대표지수 대형주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롱텀 본드인데요. 장기 채권인데요. 아무리 고금리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정점에 왔다고 의견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 하면 초장기 채권에 그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초장기 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투자를.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 이런 채권들의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도 5.5를 기록하고 있고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장기 채권 투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네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바로 안전 마진 확보인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투자의 핵심 원칙은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수시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따라서 하반기에도 자산 배분과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산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배당주 성자들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단기 금리를 활용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ETF나 이런 것들 장기 채권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고 네. 앞으로의 투자 기회도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상반기에는 좀 달라진 건가요? 달라진다기보다는 지금 하반기는 여전히 지금 금리를 유지한다고 보여지고 금리는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금리 인하만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제 오늘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오늘 오후 7시 대구 수성대학교 젠마관에서 너와 나의 적정거리 관계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가 주관하는 대구 청년을 위한 강연 시리즈 중 네 번째 강연으로 소통과 동기부여 분야에서 유명한 김지훈 소장이 진행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구 거주 청년, 대구 소재 대학생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소방산업 박람회인 2023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가슴 아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됐는데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30개국 6만 5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소방산업체들의 신제품,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와 장비 품평회, 중앙소방학대의 정기음악회와 119 안전체험마당 등 다양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미술관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 공연은 예술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미술관 음악회, 뮤지엄 앤 뮤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신치호 콰르텟과 퀸텟이 출연해서 가곡과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2023 여성업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열리는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 박람회로 올해는 대구 불기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함께 육아, 양성평등, 일생활 균형 등 총 9가지 주제로 구성된 정책 테마관을 비롯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성공창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행사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80개가 넘는 치킨과 맥주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대중가수와 DJ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축제에 맞춰 두류 야구장에서 시민 힐링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시민광장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치맥 페스티벌, 올해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0에서 120mm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구와 남부 내륙 등은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